자연스레 삼성전자 지금 어떤가요? 27년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이 나쁜 가격은 아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이내로는 또 부침이 올 수도 있죠. 가장 비관적인 게 내년 초가 될 것 같아요. 내년 경기 침체의 지금 심각성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럼 세계 경제 지금 괜찮은지 미국과 유럽은 좀 어떤가요?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렸습니다. 유럽이 3% 정도? 예, 올려놨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4.25죠. 여기까지 올려놨고, 미국 경제는 좋습니다.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나왔는데, 깜짝 놀랐죠. 역대급으로 또 나왔어요. 아, 역대급이에요? 또 잘 팔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버블인 상황보다 더 잘 팔렸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저기 예금 보면은 잔고는 거의 바닥을 향해 가요. 돈이 없는데 카드로 땡겨서라도 소비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아까 복지도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라는 것처럼 소비도 한번 늘려놓으면은 큰 충격이 오기 전까지는 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높아진 소비는 예. 잘 못 낮추죠. 그래서 기업들도 분명히 이제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실적이 안 떨어지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착시 현상을 보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대체? 왜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기업 실적이 왜 이렇게 좋고 소비가 왜 이렇게 살아있지? 왜 고용은 왜 이렇게 좋지?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아직까지는 그 2년 동안 풀어놨던 돈들이 아직은 덜 회수가 되고 있다. 이제 그게 진짜 다 바닥나고 나서 사람들이 아 진짜 돈이 없구나. 그랬을 때 그때도 충격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말하는 트리거라 불리는 이제 큰 충격이 탕 하고 터져야지만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큰일 났구나. 그제서야 지갑을 확 닫을 겁니다. 그랬을 때 기업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모델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뭐 월가 기관들 보면은 내년 2분기가 기업들 실적상으로 가장 보릿고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보통 주식이 조금 더 선반영하거든요. 그러면 주식 입장에서도 2분기보다는 빠르게 한번 바닥을 접하고 반등할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관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벌써 반등 끝났어 올라가고 있는 거야. 낙관론자는 이렇게까지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반등이라는 타이밍이 4분기냐 1분기냐 2분기냐 요거에 따라 지금 긍정론자냐 부정론자냐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4분기냐 1분기냐 2분기냐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증시가 지금이나 아니면 내년 1분기나 2분기 때부터는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러시아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종전이 된다라는 전제에서 다 봐요. CPI도 지금처럼 하락을 유지한다라고 봤을 때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 효과가 뒤늦게 오거든요. 뚝배기 끓듯이. 그러고 나서 이제 2분기에서 기업들 실적은 가장 엉망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주가는 이미 선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먼저 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긍정론자들 같은 경우, 뭐 저도 긍정론자긴 하지만 한 3개월 선행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슬슬 바닥을 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단 이제 전제 조건은 러시아가 종전이 된다라는 거 하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기대를 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사실 우리가 뭐 어떻게 고민한다고 해서 뭐 이게 종전될지 안 될지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면 그럼 이제 다른 걸 고려했을 때 지금 소장님 그럼 주식 사도 되는 타이밍을 보시는 건가요? 종전되고 나서 사도 나쁘지 않더라 봐요. 아니, 정말 큰 문제예요. 그게 이번에 이창용 하는 총재도 그런 발언을 했었고 그 파월 의장도 발언을 했었는데 그 수많은 발언 전문 내용들 중에서 뭐 지인들끼리 하는 대화 내용도 있고 다 보면은 마지막에 러시아 얘기를 꼭 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해서 미래를 나도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계속 살아난다. 죽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물가의 이제 모든 원흉을 러시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면은 나머지 요소들이 나빠도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되는데 러시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가 좋아져도 불안한 거죠. 그러면 요즘에 이제 소장님 주식 투자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랑 가장 큰 고민,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은 좀 어떻게 돼요? 저는 계속 이거예요. 원래는 뭐 주식을 뭐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계속 밟겠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저 같은 경우는 샀다가 멈췄다가 샀다가 멈췄다가 매도 버튼이 별로 없죠. 많이 물렸다는 얘기인데. 아니, 매수했다가 현금 쌓일 거 아니에요. 매수했다 현금 쌓였을 때 지금은 좀 지켜보자. 그러면 다시 현금 다시 또 비축해 놨다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또 사나요. 그러다가 또 아닌 것 같으면 또 멈춰요. 그러니까 매수 시기를 좀 조절하면서 좀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 예. 지금 현금 비중은 좀 많이 그러면 없는 상태. 또 쌓고 있죠. 다음 현금을 위해서 또 쌓고 있죠. 근데 그 현금을 다음번 투자 시기라고 보면은
아마 러시아 사태가 조금 종료되는 걸 보면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들어간 것들도 꽤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러시아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종료될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다 팔고 현금으로만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현명한 생각일 것 같잖아요. 러시아 종전되고 나서 사면 돼 이러지만 그때까지 주가가 과연 가만히 남아 있을까요? 벌써 기대감이라고 해서 종전 발표 나기 전에 벌써 20% 올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뜬 눈으로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분명히 그게 합리적이라 보겠지만 주가는 그거보다 한 박자 더 빨리 오를 때가 많아서 어느 정도는 집어넣고 어느 정도는 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예, 좀 비싸게 사더라도 예, 확실하게 보고 들어갈 때 사는 걸로 두는 거죠. 그럼 현재 좀 강한 섹터는 약간 섹터는 어디죠?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 섹터라든가 뭐 이런 쪽들 다 안 좋고 뭐 은행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은데 전기차가 의외로 조금 안 좋아요. 배터리 얘기하는 건 아니고 미국으로 봤을 때 전기차 관련들, 중국에서도 관련된 전기차들 그게 의외였었어요. 그냥 그동안은 뭐 계속 1년 내내 뭐 불황이랑 침체를 하더라도 전기차 섹터들은 잘 살아남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조차들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이제 이건 거죠.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러면서 안 팔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친환경이고 전기차는 무조건 성장하는 사업이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한 적 있었잖아요.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가격은 영원히 떨어지는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오르는 거니까. 우상향한다. 네, 지금 사는 게 제일 싸. 뭐 그거는 근 5년 정도의 얘기인데 그 5년 내내 그러긴 했었죠.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근 2년 내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했죠. 아, 경제가 나빠도 전기차는 올라. 그랬었는데 전기차도 생각해보니까 뭐 테슬라 기준으로 모델 3 사면은 뭐 롱렌지로 하면 1억인가 이래요. 아무리 전기차 좋은 거 알지만 내가 1억을 내고 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전기차를 커녕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살 돈이 없는데 그게 잘 팔리고 계속 고객이 끊임없이 대기를 하고 줄 서고 있고 이러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경제가 좋아지는 반등 요소를 보여주지 않는 한은 전기차도 한번 큰 부침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강한 섹터는 그러면 어딘 거죠? 오히려 배터리가 좀 좋았어요. IRA 관련돼서 이제 배터리 쪽들이 좋았는데 좀 한창 살짝 좀 꺾여 있었었고 전반적으로 막 센 섹터는 별로 안 보입니다. 다만 이제 배터리 쪽이 IRA가 바로 내년에 발효가 되니까 이제 중국산 배터리나 이런 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국산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계속 이제 수요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좋았던 건 반도체. 반도체도 이제 다시 또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와서 별로 보여준 건 없어요. 실물은 없는데 긍정적인 그냥 기대감만으로 잠깐 반등이 좀 세게 나왔었고 지금은 뭔가 약간 확실하게 뭔가 받쳐주는 뉴스들 위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잘 봐야 되고 그나마 생각해보는 건 네옴시티 정도? 최근에 이제 왔었는데 근데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기대감이 좀 꺾일 것 같아요. 이제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IRA는 바로 내년이기 때문에 배터리라던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번 또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주가가 거의 한 달 만에 한 40% 올랐거든요. 포스코 케미칼도 한 70% 가까이 올랐었고 배터리라던가 배터리 소재들 뭐 이런 것들 보면 좋을 것 같고 리튬 가격이 또 안 떨어졌어요. 분명히 침체라고 하는데 가격이 안 떨어져요. 원재료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 산업에 투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1차 산업은 비용을 나한테 전가할 게 없어요. 나는 뒤에다 전가만 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서 오히려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1차 산업들. 뭐 석유, 농업, 뭐 아까 말한 리튬, 뭐 니켈 이런 들이 되게 좋죠. 반면에 철광석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건설 경기가 돌아가야지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지 못해버렸죠. 시멘트 같은 경우도 건설 경기가 돌아와야 되니까 이것도 아직 수혜를 못 받았죠. 근데 만약에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뭐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1차 산업들은 투자할 만한 요소들이 좀 달라지죠.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아니면 기호식품들이 되게 좋았어요.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타고 올라가는데 매출이 안 떨어져요. 대표적으로 초콜릿. 경기가 나쁘다 하더라도 초콜릿을 아끼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보통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사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초콜릿 중에서도 브랜드가 높아서 경쟁사보다 2배, 3배 이상 가격을 비싸게 책정된 초콜릿들. 대표적으로 허쉬. 한 1년 동안 50% 가까이 올랐거든요. 주가가 오히려. 그러면서 원가 부담이라 해봤자 뭐 사탕수수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오르지 않는 거죠. 그 외에 우리나라로 기호품 하면은 어떤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대한민국의 기호품. 남자들의 기호품. 네, 담배. KTNG가 한 1년 만에 2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은 또 의외로 잘 버티고 또 성장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를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은 가장 대중이 관심 많은 섹터들 위주로만 설명을 많이 해요. 그쵸. 그래야 조회수가 나오니까. 그렇죠. 축구처럼 운동장 넓게 써야 좀 더 경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듯이 초콜릿을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뭐 담배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아, 그거를 뭐 지금 봐 이러는데 이런 장에서는 1년에 20%든 뭐 30%만 내줘도 정말 괜찮은 거거든요. 예, 스몰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몰캡 투자. 예, 너무 텐베거를 노리지 말고 네. 예, 작게 꾸준히 가자. 아까 근데 집값이 한창 이제 상승할 때 이제 집값은 지금이 가장 싸고 뭐 우상향 이제 얘기할 때 좀 생각이 났던 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가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아, 그렇죠. 네. 나스닥, 뭐 S&P 500 오르면서 한창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SPY, QQQ 그냥 계속 사서 모아. 그냥 떨어지지 말고 상가지고 계속 모으면 부자 된다. 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는 또 장기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예, 저는 그건 찬성. 예, 그건 지금도 찬성. 지금도 예. 찬성. 네, 아 정말인가요? 어차피 스파이나 QQQ는 하락이 그렇게 세게 맞지 않아. QQQ 좀 세게 맞았겠다. 근데 스파이는 그렇게 세게 맞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1년 전 또는 2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네. 우리로 치면 가장 고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고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든 고점에서 한방 투자를 하든 하락률은 똑같아요. 그거를 침체기든 아니든 좀 약간 산 정상이 아니라 산 입구나 중턱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럼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한 시간도 짧고 가격은 평단 매수가는 굉장히 높으니까 힘든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 이야기가 한창 돌고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나올 때는 SPY, QQQ 한창 저 위에 있을 때예요. 근데 이게 이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 영상들도 별로 사람들이 안 보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도 무서우니까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데 이걸 결국에 못 사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애초에 샀던 이유는 결국 우상할 거니까 계속 언제든지 사라고 해서 그 영상을 이제 찍으신 분도 그런 의미로 했을 텐데 떨어지게 되면 이제 20% 30% 떨어지게 되면 무서워서 나는 결국 못 사게 돼서 그 영상 의도대로 못 가는. 근데 스파이랑 QQQ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차피 기관 투자자들이 스파이 QQQ를 그렇게 건드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초과 수익을 많이 바라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인데 스파이랑 QQQ를 샀다라는 것 자체가 노후 자금이라던가 좀 더 장기적인 뷰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물타기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차라리. 저라면은 이게 물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는 뭐 10년 내내 벌어지는 일인 거고 여기서 물을 계속 타줬을 때랑 물을 안 타줬을 때 상승을 하고 나면은 차이가 크죠.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내가 적립식으로 사는 이유가 물 타려고 사는 거예요. 적립식을 하는 사람이면서 갑자기 하락했을 땐 무서워서 멈춰버리고 다시 올라서 꼭대기 가면 또 사버리면 이건 고점 매수만 하면 소장님 말씀은 또 이게 사실 SPI랑 QQQ는 단일 종목이 아니니까 예. 상패 당할 일은 없기 때문에 계속 물을 타도 된다는 의미 그리고 예. 미국의 우상향을 성장을 믿는. 그쵸. 예, 어차피 보통 경기 주기가 10년마다 호황이 와요.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38 광땡이라 그래가지고 끝자리가 3일 때만 보면 기가 막히게 코스피가 저점이었어요. 2, 3일 때. 그리고 끝자리가 7, 8일 때는 코스피가 기가 막히게 고점이에요. 미국 증시도 비슷하고. 그러면 10년마다 저점 한 번, 고점 한 번이 보통 오는 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점이니까 10년 이상 바라보시는 분, 최소한 2027년, 28년까지 바라보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적립식을 계속 꾸준히 가야죠. 스톱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아, 친구들이랑 섰다 하던 시절 생각나네요. 38 강땡, 28 땡잡이, 37 나르기. 오, 잘하시네요. 이게 동네마다 좀 규칙들이 다르지만. 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닥에서 되돌리는 주식 종목은 좀 어떻게 좀 발굴할 수 있을까요? 가장 제가 턴어라운드 투자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하냐면 지금 적자 나는 회사들, 이제 적자가 시작된 회사들이 있어요. 네. 경기 민감주들, 뭐 대표적으로 화학 기업들도 지금 적자 나기 시작했고, 뭐 건설도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성장하는 기업인데 이거 왜 이래 하는 것들도 적자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잘 봐두는 거예요. 적자가 났다라는 건 나만 적자가 아니라 경쟁사도 적자가 나면서 이제 스스로 좀 구조조정이 되고 제살 깎아먹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있는 1등급, 2등급, 3등급 중에서 3등급 기업들이 다 나가 떨어져요. 뭐 2등급 기업들이 피인수 당한다든가 이러면서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다시 호황이 왔을 때 살아남은 애들이 시장 점유율이 팍 늘어버려요.
그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시장 점유율이 다 늘어나는 걸 보고 나서 투자하면은 턴어라운드 투자로는 끝나버리는 거고 안 되고요. 구조조정이 완료됐을 때. 그러니까 적자가 최소한 한 분기 적자가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 보면은 10년 사이클 돌기 때문에 한 4분기 정도는 적자를 쭉 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적자가 났네? 그럼 지금 사는 게 아니라 한 내년 추석쯤 봐서 아직까지도 적자인데 구조조정이 상당 부분 마무리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얘는 살아남는 애가 확실하겠다. 이제 공급이 줄었고 경제만 좋아지면 된다. 경기만 좋아지면 돈 벌게 생겼구나. 그러면 투자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때 낚싯대를 던져요, 보통.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바닥에서 되돌리는 거는 경기가 좋아질 때 거의 다 살아나거든요. 반도체부터 건설부터 은행이고 뭐고 다 그때 한 번에 다 좋아지니까 그거는 뭐 매크로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기업적으로 그중에서 제일 힘든 애들 위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자 얘기해 주셔서 이 적자 기업 많은 분들이 이제 딱 찾아가지고 살 때 무턱대고 또 적자 기업 사면 이 회사가 상폐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뭘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이게 적자가 나면서도 부채 비율이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적자라는 게 너무 심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봐야 돼요. 결국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저 부자라는 개념도 옆에 애보다 잘 사는 게 부자의 개념이에요. 보릿고기 없잖아요. 그쵸. 다 밥 다 잘 먹고 사는데 가난한 사람이라 생각 스스로 하고 누구는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자도 상대적인 거예요. 같은 철강업이라고 했을 때 다 뭐 지금 조 단위로 적자를 내는데 우리는 1,000억밖에 적자가 안 났어요. 그러면 굉장히 선방한 회사인 거예요. 그럼 조 단위로 나는 애들은 4분기 연속 조 단위로 나면 4조가 적잖아요. 얘는 유상증자를 하든 뭔가를 해서 가지고 기업을 살려내던가 망하던가 둘 중에 하나 되는 거고 1,000억 단위 적자 애들은 그냥 유유히 기다리면 됩니다. 쟤네들 망가질 때까지 더. 그러다가 쟤네들 다 망가지고 나면은 이제 쟤네들이 뭐 사라지던가 뭐 나한테 피인수 되던가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견뎌낼 수가 있겠죠. 네. 부채 비율이 없으면은 은행에서 조금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단단하게 기업하는 기업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게 경기 민감주의면서 부채 비율이 적은 기업들이 보통 이제 나중에 이런 부침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잘 살아남았죠. 대표적인 데가 삼성전자. 자연스레 삼성전자 지금 어떤가요? 앞으로 주가 정나 진짜 애매한 때긴 한데 조금만 더 싸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원래는 막 뭘 인수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천운이 따랐다 싶어요.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졌고 금리가 더 올랐는데 마침 뭐를 굵직하게 인수를 하나도 안 했어요. 현금을 그대로 쥐었습니다. 항상 선친 때부터 내려왔던 그 위기 때마다 부채 비율이 적었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그 현금을 바탕으로 공격 경영을 했던 거죠. 반도체라는 게 건설이랑 똑같아요. 아파트도 지금 내가 청약에 당첨되고 나면 착공 들어가고 나서 입주 때가 2년 뒤인 것처럼 반도체라는 것도 생산 라인을 깔면은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투자해서 깔면 한 2년 뒤에나 양산이 나오거든요. 빨라도. 그러면 경기가 지금처럼 2년 뒤에도 나쁠까? 보통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10년 주기 38광땡으로 보면은 지금의 바닥이니까 2년 뒤면 25년. 그럼 그때쯤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다가 27년쯤 되면은 경기가 더 좋아지는 상황일 텐데 만약에 삼성전자의 의도대로 과감하게 투자를 했어요, 이번에. 25년에 다 완공이 됐어요. 24년, 25년부터 양산을 막 찍어내는데 그때부터 주문이 폭발해요. 떼돈을 버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몇 번씩 성공을 했었어요. 반도체 산업, 특히 뭐 하이닉스도 그랬었고 삼성전자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27년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이 나쁜 가격은 아니다. 그런데 내년 한 6개월 이내로는 또 부침이 올 수도 있죠. 아까 말했던 대로 기업들 실적이 더 엉망으로 갈 거고 가장 비관적인 게 내년 초가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러시아 문제가 해결까지 안 된다라고 그러면은 진짜 빛이 안 보이는 상황이겠죠. 그럴 때는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어떤 주식 사고 어떤 주식 팔아야 될까요? 지금을 뭘 팔기가 참 애매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부채가 조금 심각한 기업들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이익에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은 꽤나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금리는 더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지금 대출이 안 돼요.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도 안 돼요. 한전 때문에. 그러면 유상증자밖에 답이 없는데 유상증자 할 때마다 주가가 반토막씩 툭툭 떨어져 나가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기업은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가 큰일 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이 기업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잠깐 참는 게 낫고 조금 괜찮아 보이는 기업들은 돈을 잘 버는데 침체 우려로 잠깐 매크로적인 이유로 눌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제일 좋게 보는 건 저는 리튬 주가들이 다 떨어졌어요, 최근에.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인 거죠. 리튬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오르긴 했습니다. 한 코로나 때 대비 한 5배 올랐거든요. 리튬이 지금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죠? 전기차 쪽인가요? 전기차 배터리. 예. 그래서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가격이 다 많이 올랐고 거의 올해만 해도 2배 올랐어요. 말도 안 되게 지금 뭐 수직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리튬 가격이 떨어지려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기차가 안 팔려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상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리튬 가격은 떨어지진 않았지만 살짝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라서 당장 사야 되는 주식들은 아닌데 이 한 번에 부침을 겪고 났다 쳐봐요. 어쨌든 경제라는 건 다시 회복이 되고 날 거니까 그럼 경제가 회복되고 나면 전기차 다시 잘 팔리겠죠. 배터리 다시 또 양산해서 늘려날 거고 배터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리튬은 지금 그 배터리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계속 따라갈 때 계속 아슬아슬하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리튬 가격이 유지만 해줘도 PER이 9배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알버말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그 리튬 회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지금 나쁜 시그널들이 많아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주가가 좀 더 떨어지는 걸 보고 나서 그때는 들어가 볼만 하겠다. 리튬 쪽. 예. 혹시 뭐 지금 굉장히 싸 보여서 좀 적립식으로 좀 모아가도 될 만한 주식이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주식의 특징은 우량주여야 돼요. 우량주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보통 우리 관심사에 많은 주요 섹터들에 속하는 기업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 기업들은 경기가 조금만 돌아오면 회복세만 되면 주가는 다시 회복을 합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소형주 조금 약간 좀 테마에 가까운 성향이 있는 주식들은 잘못 건드리면 경기가 회복돼도 주가가 안 돌아올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손실률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내주는 소형주를 많이 넘어갔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차라리 그냥 적립식으로 대형주를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자, 그럼 최근에 개인 투자를 좀 투자할 때 유심히 지켜봐야 할 지표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주식 매수 타이밍 알려주는 경제 지표 뭘까요, 지금은? 지금은 CPI. 예, 지금은 CPI인데 결국은 투자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거시경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원래 주식 투자할 때.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증시가 휘둘리는 장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더 집중하는 게 맞는 거고 일반적인 노멀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금리만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속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올라.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내려. 이게 아니에요. 금리가 천천히 오르면 좋아요. 금리가 천천히 오르면 부동산이라던가 주식시장이 오릅니다. 근데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은 늦어버려요. 그거 안 돼요. 오히려 부정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나쁜 게 되는 거고 속도가 느리면 호재가 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그 투자에서 속도라는 개념을 별로 넣지 않는 거죠. 아까 말했던 대로 삼성전자도 투자를 하고 나서 양산하는 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넣어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개념 없죠. 착공 들어간데 호재야 악재야 이래버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좀 잘 써서 금리랑 시간차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나면은 아무래도 시간차를 두고 기업들의 균열이 날 확률이 높겠죠. 소비도 확 위축이 될 거고. 그런데 또 이 시간차라는 걸 통해서 선반영이 나버려요. 최악의 지표가 떴는데 왜 증시는 오르고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납니까? 라는 게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아마 그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배당주 시즌이잖아요. 네. 올해는 배당주 투자 매력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올해는 걸렀죠. 올해는 뭐 저 동네 신현만 가도 뭐 9%짜리가 널려 있는데 9%요? 네, 그 저희 동네가 9.1%가 떠 있고 진주 거기가 10%짜리가 나왔더라고요. 10%? 네. 뭐 물론 이제 특판으로 나오고 뭐 줄 서서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숫자도 한정이 있고. 예, 있겠지만 그 정도라는 거는 7%뭐 이런 것들은 쉽게 발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배당주 중에서 주가가 안 떨어지면서 배당 수익률 7%씩 줄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겠냐 이거죠.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다 원금 깎아먹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금만큼 매력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예. 지금 예금할 시기다. 배당주를 굳이 찾아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좀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어차피 투자할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우선주가 있어요. 우선주가 이럴 때 되게 또 저렴하거든요. 배당도 잘 주고. 그럼 나중에 그 다음에 저금리 시절로 갔을 때 싸게 사놨더니 우선주들이 효자 노릇을 하는 거죠. 배당 수익률이 또 쏠쏠하게 나오면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PF나 이런 것들이 다 엮여가지고
그러면서 증권주 중에서 뭐 배당 수익률 10%를 웃돌 만한 기업들, 우선주들도 많이 있어요. 이 한 고비만 넘기고 나면은 얘는 이제 그때 사놓은 사람들은 두고두고 배당 수익률 10%씩 받아가는 주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전략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